저는 친구가 롤드컵이란 게 있어 이럴 때 야 무슨 롤드컵이야 무슨 거기다 드컵을 붙이냐 아유 했는데 4대 리그라고 불리는 데가 있습니다. 북미, 유럽,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저희는 축구의 브라질 같은 위치예요. 사람들이 e스포츠라고 하면 되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업은 게임 산업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페이커가 속한 구단마저도 120억 적자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생이 가능할 거냐? 어떤 식으로 봐도 이 산업의 중심은 결국 갖고 있는 자가 현재까지 승자였기 때문입니다.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입니다. 게임 세계 담당 이경혁입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트렌드의 최전선에 선 게임의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세계가 집중하는 볼거리 e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단 이 e스포츠가 스포츠냐 아니냐부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프로레슬링은 스포츠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드라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프로레슬링을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으로 많이 넣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어정쩡한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고 네. 보통은 e스포츠를 스포츠다라고 불렀을 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 프로스포츠에 프로라는 단어가 빠져있다는 걸 좀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동네에서 축구하는 스포츠와 프로 선수들이 뛰고 있는 그 리그를 보는 것과는 네. 조금 다르잖아요. 후자는 프로스포츠로서 보는 것에 되게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인구가 정말 많지만 그중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해외 축구를 보는 팬들을 너는 진짜 축구를 보는 게 아니다. 축구는 직접 뛰어야 한다라고 하면 인구가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차이라고 봐요. 이제 e스포츠로 다룰 만한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진짜 스포츠답다 싶은 그런 게임 혹은 게임의 속성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e스포츠가 될 수 있는 게임과 될 수 없는 게임은 되게 명확하게 구별은 돼 있습니다. 매직 서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투를 할 때 갑자기 촥 마법 결계가 쳐집니다. 현실 세계에서 분리가 돼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결과는 이 안에서만 있는 거고 경기가 끝나면 밖에 나가면 다시 평온한 세계로 돌아오는 거죠. 대부분의 스포츠는 그렇습니다. 네. 축구 안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독일을 점령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결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실제로 밖에서는 돈이 얼마나 많건 힘이 얼마나 센 건 상관없어. 이 안에서 공정한 조건에 놓인다라는 전제가 그렇게 네.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게임도 잘 보면 두 사람이 경쟁을 할 때 공정한 베이스에 맞춰놓고 경쟁하는 게임이 있고 네. 네가 원래 갖고 있는 레벨과 경험치를 총동원해서 싸워봐가 있습니다. 네. 후자는 e스포츠가 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죠. 요새는 이제 PC방에 가서 남이 게임하는 걸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유튜브나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실시간 송출되는 스트리밍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런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요새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e스포츠라는 걸 정의 내리기도 어렵지만 이 기원을 따지자면 과연 언제일까? 이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 신선 노름이 뭐냐? 바둑이죠. 바둑 훈수를 구경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남의 게임을 보는 즐거움의 시작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락실에 돈 없는 꼬마들, 제가 좀 깨드릴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e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이제 재조립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IMF 직후의 한국이었죠. 그 당시 PC방에 이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밤에 다른 PC방에서 찾아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난 도장 깨기인 줄 알았어요. 도장 깨기예요. 왜냐하면 도장 깨기예요? 저를 이기잖아요. 네. 그날 밤 PC방비가 무료입니다. 이런 PC방들이 모여서 지역대회를 열고 막 하다가 방송이 이걸 캐치를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지역대회 말고 우리나라 최고수는 누군데? 이건 볼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친구가 롤드컵이란 게 있어 이럴 때 야 무슨 롤드컵이야 무슨 거기다 드컵을 붙이냐 아유 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현장 규모를 보니까 이게 모든 나라들에서 e스포츠를 즐기나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좀 종주국이라고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아무래도 컴퓨터 게임이라는 거는 선진국 매체예요. 전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중간에 정선이 됩니다. 그럼 안 되죠.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 그래서 선진국 위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인터넷 인프라가 원활하게 깔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메이저 리그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지역은 정확히 선진국 지역이고요. 4대 리그라고 불리는 데가 있습니다. 네. 북미, 유럽,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아. 저희는 어떤 위치냐면 그러니까 축구의 브라질 같은 위치예요. 우리 리그가 국제적으로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 선수는 전 세계 모든 리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죠.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e스포츠라는 이 세계적 무대, 요게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 2015년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723억 원 정도. 이게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는지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2,569억 원 정도까지 늘어난 거예요. 거의 한 8년 만에 3.5배 성장을 했는데 산업이 성장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원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e스포츠 프로 구단이 14개 구단이 28개 팀을 운영을 했고 종사자 규모가 237명이었다면 2024년에는 40개 구단이 총 87개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 규모가 국내만 676명 정도, 해외 진출이 한 479명 정도니까 e스포츠 산업 종사자도 한 4배 정도 늘어났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 한국 시장이 커지는 거는 좋은데 글로벌 시장도 이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글로벌 시장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북미 e스포츠 시장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10억 7천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4,300억 원 규모거든요. 연평균 성장률이 10%가 넘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보는 사람이 있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e스포츠라는 산업이 커졌을 때 게임을 그냥 엔터테인먼트, 관전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나기만 하면 사실 새로운 게이머들로 유입되지가 않으니까 부정적인 요소인 건지 아니면 게임 산업 전체가 커지는 거니까 긍정적인 요소인 건지 이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사람들이 e스포츠라고 하면 뭐 되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업은 게임 산업이 아니거든요. 아, 게임 산업이죠. 게임에서 시작됐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산업입니다. 이 산업의 핵심 고객은 게임을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출 구조, 뭐 광고 수익 구조는 전형적인 미디어 산업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결국 그 방송 미디어가 없으면 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네 오락실의 보수 구경이다.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것이 되게 e스포츠 산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관람객이 많아졌을 때 이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랑 저는 비슷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의 자본이 얼마나 투입될 수 있느냐의 측면인 것 같아서 관람객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자본 투입이 많아지고 자본 투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거기에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얻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게임 산업도 좀 그런 건지. 이건 e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무슨 시청료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게 제일 포인트죠. 이거는 시청료 산업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는 주목 경제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 주신 대로 이 주목과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채널로서 e스포츠 채널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 뭐 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페이커 이상혁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 콜라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명품 브랜드 회사들에서는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페이커 선수 혹은 e스포츠 리그가 갖고 있는 승부욕에서 정점이 오른 챔피언십에 대한 네. 그런 브랜드를 이제 같이 가져가고 싶다라는 협업의 마인드가 있을 거고, 너는 그것만으로도 네. 투자 대비 충분한 수익을 뽑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정작 구단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선수는 엄청 몸값이 높아졌는데 구단은 그만큼 돈을 못 벌어. 그러면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해야 될 비용 때문에 오히려 비용 부담으로 구단은 적자를 입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페이커가 속한 구단마저도 120억 적자다.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생이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럼 구단은 뭘로 돈을 버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구단의 주된 수익원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 기업 스폰서, 후원금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대회 상금, 방송 송출 수익, 굿즈 판매, 입장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늘릴 수 있는 거는 뭐 입장료 정도 늘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입장료를 늘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경기장이 필요하잖아요. 오프라인 경기장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자본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 구단이 자생적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의 구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정 선수들은 굉장한 팬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개인에 대한 팬덤이고 구단의 수익으로는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를 네. 하는데, 여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저작권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규칙을 굳힐 수 있는 권한은 피파. 피파에 있겠죠. 사기업이 아닙니다. 네.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규칙은 누가 고치는가? 아.
사기업이에요. 이 규칙이 영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그러네요. 부정적인 답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리그는 언제까지 존속할지 사실은 알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축구팀하고 e스포츠 팀하고의 장기 지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 네.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넘어설까가 지금 e스포츠 산업의 제일 핵심적인 고민인 거고, 뭐 몇몇 분들은 답을 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 매니지먼트다. 한국이 갖고 있는 또 자산은 그게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게임 선수를 매니지먼트에서 선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선수 양성 프로그램과 선발 프로그램, 이것들을 또 해외에서 굉장히 탐을 내는 편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구단들이 운영상의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글로벌한 현상인가요? 세계 최대 e스포츠 시장이 북미 지역이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옥시즌 e스포츠라고 하는 구단이 있었는데 급여 문제 때문에 구단 운영이 중단되고선 직원이 해고되는 일도 있었고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인수가 됐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되고 나서 e스포츠 부서가 오히려 80%가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프로야구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이 난 건데, 프로야구도 사실 모기업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자생력을 갖추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프로야구단들이 굿즈 만들고 입장료 수입 외에 뭔가 다른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예컨대 e스포츠도 지금 제가 오늘 입은 이런 의상처럼 이 티모 옷을 만들어 판다든지 뭔가 다른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게임에 보면 조금 가능한 게 이제 네. 스트리밍에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죠. 다른 매체랑은 다르게 이 선수가 플레이하는 거를 돈 내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선수 영입 시에 그 스트리밍에 대한 수익 계약도 따로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조금 더 게임 쪽에 특화된 새로운 수익처들은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게임사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게임을 만들 때 우리는 e스포츠 시장까지 한번 더 도전해보자 라는 걸 염두에 두고 게임 개발을 들어갈 수가 있나요? 다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꿈은 언제나 갖고 있죠. 예를 들어 세계 최초의 e스포츠라고 볼 수 있을 스타크래프트는 e스포츠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산업으로 성장하고 이걸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서서히 이제 식어갈 때쯤 많은 게임사들이 저걸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왕좌를 차지한 게 리그 오브 레전드잖아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어떤 기능이 들어갔냐면 관전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아, 그때부터는 네. 네. 그래서 아예 옵저버 카메라가 자기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고 심지어 카메라가 알아서 핵심 전장을 포커스를 잡아주는 자동 카메라 플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광고판이 들어갈 영역도 네. 있고요. 네. 설계돼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e스포츠로 이걸 설계할 거야. 그리고 카메라가 잡아주기 좋게 만들 거야. 그 설계가 들어가서 성공한 게임이 대표적인 게 리그 오브 레전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경쟁형 게임들, 네. 경쟁을 통해 스포츠가 될 수 있는 많은 게임들은 항상 그 고민을 포함시킵니다. 이게 들어가야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왜 포트나이트가 뭐 글로벌로 대회도 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게 배틀 로얄이면 기본적으로 한 100명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100대가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어디서 주요 장면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게 대회로 어떻게 성공했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중계 현장에 가서 앉아 있어 본 적이 있는데 100명을 하면 컴퓨터 100대 전력을 감당을 못하는 동네가 있어요. 아, 이런저런 이유로 일단 숫자를 줄인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를 결국 방송의 형태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어디가 포커스인지를 자기들도 못 찾겠는 겁니다. 네. 전장이 동시에 40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전쟁이 뭔지 현재 방송 시스템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서 그때 이제 시도했던 게 뭐냐면 왜 중앙 방송을 해야 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나온 거예요. 지금 지상파 대신에 각계 채널들이 자기 중계를 하듯이 네. 그러면 참가하는 클랜에 팀 방송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팀 방송을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 네. 네. 그러면 그 팬은 거기 가서 보는 거야. 이제 이 형태의 시도들이 또 이루어졌고 그게 그 팀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e스포츠 방송은 뭐 게임 장르마다 다르고 뭐 방식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으로만 생각해서는 네. 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의 스트리밍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떻게 프로스포츠라는 것의 핵심을 살릴 것인가를 좀 더 창의력 있게 살리는 것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모든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e스포츠로까지 우리는 발전시켜 보자라는 꿈을 갖고 이제 게임 개발을 시작하는 건데, 그럼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얘네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어마어마할 텐데 실제로 개발 비용 대비 얼마의 수익을 거뒀을까 요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금액이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는데 콜 오브 듀티 개발 비용도 사실 의외 사건에 의해서 그 개발 비용을 좀 추산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개발 비용이 약 7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3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직원의 급여라든지 엔진 비용, 서버 인프라 뭐 이런 비용들이 포함될 거고 이걸 운용할 때 발생하게 되는 뭐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비용, 유지 비용 이런 걸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포함 안 됐었던 거고 이걸 나중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사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늘어나면 서버를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용이 어디까지가 개발비냐라고 했을 때 그 비용 산정은 상당히 어렵지만 엄청 많다. 제가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남의 회사 재무제표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저도 많다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게 대부분 e스포츠가 되는 게임이 따로 조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또 따라붙는 조건들이 뭐냐면 그러한 형태의 게임들은 연령 한계도 있다는 겁니다. 연령하고 나이가 들면 못 따라갑니다.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정말 잘했는데 이제는 못 따라갑니다. 아, 반응 속도나 뭐 이런 게요. 그러면 이제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실제 플레이어의 수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의 코호트가 뒤로 물러난다고 했을 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신규 유저의 유입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막 플레이 연령가에 도달한 친구들이 어떤 게임을 우리가 다 같이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할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당대 가장 유명한 게임이 뭐냐예요. 근데 그걸 선점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 제일 많이 보는 e스포츠. 이 점에서 이 가치는 굉장히 큰 거죠. 노출도 네. e스포츠 하면 요즘은 다 리그 오브 레전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세대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학교 애들은 또 그만큼이 아니에요. 요즘 중학생들은 뭐예요? 발로란트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발로란트 진짜 많이 하는 것 상황이고요. 같더라고요. 예. 네. 근데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만큼 그러니까 코호트별로 하고 있는 게임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 유지 비용으로서도 의미는 크거든요. 네. 그 비용까지 따져보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신규 유저를 유입시키려면 또 새로운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요새 게임엔 누가 투자를 하지 살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로 게임 산업에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갑자기 게임 산업을 왜 투자하지 싶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냐면 중동의 무슨 대학에서 e스포츠 연구를 한대. 근데 교수를 뽑는데 연봉이 우리나라의 몇 배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너네는 왜 그렇게 사람을 뽑아? 라고 물어봤더니 네. 포스트 오일머니 얘기를 하는 그러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기조가 있고 석유라는 자원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네. 보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오일머니로 이 석유 시대가 끝날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제 국가 과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투자를 하는 와중에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중에 특히 중동의 경우에는 게임이 이거 괜찮아 보인다라는 흐름을 타고 있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컨벤션 같은 산업이 좀 중동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네. 보니까 이거를 좀 게임 허브로 갖춰가면 어떨까. 특히 e스포츠의 경우에는 정확히 컨벤션 산업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e스포츠 경기 영상을 보시면 항상 어느 도시에 무슨 아레나라는 맞아요. 네. 그걸 쫙 보여주죠. 네. 그렇죠. 이게 컨벤션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건 컨벤션인데 우리가 하려던 거랑 맞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동 게임 얘기할 땐 게임보다도 e스포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시국이기도 해요. 이 게임 산업에 사우디에 엄청난 돈이 투하됐을 때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디가 이게 돈을 투자를 했을 때 한편에서는 그럼 게임의 종주국은 한국인데 e스포츠가 중동으로 넘어가 버려? 이거 우리한테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을 봤을 때 자본이 투하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시작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경쟁 관계보다는 전 세계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산업이 좀 성숙 산업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는 경쟁 관계를 봐야 되는데 게임 산업은 아직은 성장이라고 봐요. 태권도 생각을 가끔 해요. 네.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 막 옛날에 정식 종목 됐다고 좋아하고 이런 게 엊그제 같은데 최근 올림픽의 메달 현황을 보셨으면
한국이 못 따죠. 생각보다 못 딴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태권도의 세계화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나라가 메이저가 아닌 순간에 이루어졌죠. 이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스포츠의 시작점이자 오랫동안 종주국을 자임해왔던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종주국이 되는 날은 언제인가? 우리나라가 더 이상 꼭지점을 못 찍고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산업과 종사자의 단위로 본다면 사실 국정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e스포츠가 우리나라에 왔으면 좋겠는 게 사실 거기에 연계된 산업이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왜 거기서 e스포츠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수많은 관광 자원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실제로 돌아가는 소규모 산업 중에 뭐가 있냐면 한국에 전지훈련을 오는 전지훈련인가요? 팀들이 있습니다. 북미가 대표적입니다. 게스트하우스 하나 잡아서 한국 서버 리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아마추어들한테 탈탈 털리고 역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거 되게 큰 자산이거든요. 말 그대로 종주국의 실력을 직접 가서만 체험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시대에서 보기 드문 지역성의 유니크한 사례가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육성하는 과정까지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지금 현업 e스포츠 구단 중에는 이제 2군 쪽을 굴리는 팀들이 꽤 많고요. 네. 그 2군이 그냥 다른 스포츠의 2군 같은 게 아니라 아카데미를 결합한 2군의 산업들도 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라는 친구들을 선별을 통해서 데려다가 코칭을 해서 뭐 실제 선수 데뷔를 시키거나. 사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 산업이 크려면 거기에 많은 선수들이 영입이 돼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안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미래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하죠. 그 미래가 그려지지 않으면 사실 그쪽에 내 인생을 바치기는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현업에 가보면 이제 e스포츠를 교육 과정에 넣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가면 게임만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진로들을 고민을 합니다. 네. 게임 개발자, 테스터, 그다음에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매니지먼트, 네. 구단 운영 이런 것들을 가급적 아이들에게 다 교육하려고 하시죠.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예, 엘리트 스포츠고 네. 최종점에 도달하는 사람 몇 안 되면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 씬에 어떻게 정착하게 만들 것인가를 이미 지금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많은 실험들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느 산업을 다루나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수 인력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개발시켜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그 산업을 더 크게 육성시키는 거에 토대가 된다는 거를 또 느끼게 되네요. 그럼 평론가님께서 보셨을 때 이 e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딱 한 가지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뭘 가져가야 될까요? e스포츠가 될 수 있는 게임을 갖는 것이,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봐도 이 산업의 중심은 결국 e스포츠가 되는 게임을 갖고 있는 자가 현재까지는 승자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최초의 e스포츠를 만든 것은 한국의 케이블 방송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리그의 주도권, 현재의 운영권은 어디로 갔느냐? 게임 제작사로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타리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아이 그건 끝까지 방송사 하지 않았냐? 여러분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당시 게임은 패키지였습니다. 한 번 사면 그냥 더 이상 블리자드의 수익을 못 얻었어요. 블리자드의 수익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만든 게 e스포츠화된 게임으로서의 리그 오브 레전드였고, 여길 넘어오면 이제 스킨을 팔고 캐릭터를 팔아서 수익을 내고, PC방이 어떻습니까? 과금을 합니다.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은 PC방에서 라이엇 본사에 돈을 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계약이 다 돼 있어요. 종량제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인프라부터 다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니까 PC방 영업팀이 있었던 거고, PC방에 가면 챔피언을 무료로 풀었고, 그렇게 돌림으로써 팜이 넓어졌고, 거기서 높은 선수들이 나와서 팀을 짜고 최고의 경기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정교한 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전처럼, 그러니까 e스포츠가 설계되지 않은 시대처럼 그냥 방송국이 가져다가 리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도권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게임사가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고, 네. 만약에 누군가가 e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게 뭐야 라고 하면 정답은 하나예요. e스포츠가 될 수 있는 게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살펴보시면 하나의 게임이 엄청 흥행했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 기업도 있어. 다음 게임은 뭔데? 이게 결국 산업이냐 게임이냐의 차이거든요. 게임일 경우에는 그 인기 있으니까 돈 벌겠지. 산업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케이 지금은 너희가 인기 있는 걸 알겠는데 이 인기가 사그라졌을 땐 넌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저 혼자만의 상상이긴 한데 엔터 산업이 그냥 하나의 아이돌 키웠다가 결국 레이블 체제로 간 것처럼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되려면 하나의 게임이 좀 인기가 사그라들었을 때 그 게임을 메이크오버할 수 있는 다른 게임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인기 있는 게임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런 레이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갖춰가는 형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테마버스에서는 게임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게임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임의 근본은 결국 그 인간의 여가를 어떻게 발전한 기술을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거듭거듭된 발전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욕구예요. 여가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호모 루덴스, 놀이한다는 개념을 갖고 인간은 놀이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놀이 중에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게 저는 디지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인간이 추구하는 여가 놀이의 끝에는 이 자각몽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완전한 가상세계인데 내가 어떤 인터페이스랑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경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판타지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인간의 신체를 가진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놀이의 끝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게임 기술은 그쪽에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VR이 대표적이죠. 네. 그럼 다음 세대 놀이는 뭘까? 그걸 갖고 이루어지는 산업들은 뭘까를 또 고민한다면 지금의 놀이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테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게임 세계 담당 이경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